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 지도 4년이 넘어가네요. 뭣도 모르는 시절 첫 연애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했고 파도에 휩쓸리듯 결혼을 했었습니다. 첫 연애였고 또 나이도 어리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엔 그 남자가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고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힘들어도 감수하고 버텨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혼자 참고 버텼는지 그 시절에 제가 불쌍해 안아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 제가 이혼을 선택한 그때가 사실 시기상으론 이혼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기도 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제 이혼을 도운 것 같다고나 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20대 후반이었어요. 남편과는 5살 차이였고요. 2년제 졸업 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첫 연애였는데 그때는 그 남자가 참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챙겨줬었어요. 제가 맞이인 데다 저희 친정이 형편이 막 좋지 못한 편이라서 동생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학교도 제가 원하던 과가 있었는데 동생들 생각해서 포기하고 2년제로 진학한 거였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내내 하면서 제 용돈도 벌어 쓰고 학비에도 보탰고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으실지언정 사랑으로 저 키워주셨고 저희 동생들도 다 착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을지언정 속으로는 저도 좀 결핍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챙겨주는 것보다 저를 챙겨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보다 5살이나 많기도 했고 연애 당시에는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보살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만나던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는 그 김에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으니 양가 부모님 다 결혼 승낙은 하셨지만 사실 시부모님은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가 그저 그런 작은 회사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저희 친정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거나 제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그저 아들의 처가댁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정작 본인들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요.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 그럼 앞으로 회사도 못 다니는 거냐 하시며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 다녔던 선배들도 다 임신 후에는 그만두셨거든요. 아휴, 요즘 회사들은 뭐 임신해도 휴가 쓰고 다시 다닌다던데. 저희 회사는 조금 작은 회사라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휴, 그러면 우리 상철이만 결국 죽어라 돈 벌어야겠네. 요즘은 다 맞벌이 해야 된다던데. 저도 아이 조금 키우고 다시 일 찾아봐야죠. 그게 쉽겠니? 네가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 다녔던 그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나중에 경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같이 벌어야죠. 아기 낳고 나선. 제 말에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기 좀 키우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영미도 일 다시 구할 거야. 같이 벌어야 집도 사고 애도 키우지.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 너만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데도 눈총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요. 시부모님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 사셨어요. 덕분에 저는 줄창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오시고 또 아무 때나 부르시곤 했어요. 때로는 싫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이니까 또 어른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성격도 원래 그런 분들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남편에겐 2살 나이 터울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때쯤 결혼을 하셨거든요. 동서될 사람은 은행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여자 직업으로 안정적이고 너무 좋지 않느냐면서요. 저도 도련님이 참하고 능력도 좋은 신부감을 맞이하는 것 같아 좋았는데 문제는 자꾸 어머님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서 칭찬만 하시면 되는데 동서 앞에서도 막 여자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며 자기도 부엌대기 며느리는 싫다고 하시질 않나. 돈 잘 벌어서 든든하다고 하질 않나. 둘째 아들은 결혼을 잘해서 너무 좋다는 얘기도 하셨네요. 전부 다 제가 듣는 앞에서요. 서운하기도 하고 동서 듣는데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럽기도 했어요. 어머님도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도련님도 동서에게 잘하는 게 보였거든요. 진짜 공주님처럼 대접하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근데 저는요, 완전 그 집의 공식 무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결혼 전에는 저한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웬걸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네요. 저희 집 살림에 어머님 집 살림까지 도와야 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애가 있어도 나이만 보자면 어린 나이인데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도 굽고 손마디도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개고생한다고 알아나 주나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그저 돈 못 버는 부엌대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갈수록 저를 무시했고 저도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취업으로 처음엔 알아봤지만 그전에도 일반 사무직이었고 따로 기술도 경력도 없다 보니까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창업 쪽이었죠. 그때 문화센터에서 하는 단기 특강으로 앙금 떡 케이크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떡 케이크에 올라가는 꽃장식 만드는 것도 그 강사님도 저보고 초보인데 너무 잘한다며 소질 있다고 하셨고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정기 떡 케이크 강좌를 들었는데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들도 강사님도 다 저보고 제일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장식하는 것도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색 조합해서 쓰는 것도 너무 고급스럽게 쓴다면서요. 강사님도 따로 진지하게 창업 전문반까지 수료하고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살면서 제일 잘한다 소리는 처음 듣는 거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케이크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께도 선물로 드렸었어요. 다 사오신 줄 알더라고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이 재료값이랑 수고비 줄 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몇 번 만들어 준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본격적으로 판매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니 남편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왜? 인기 많은 판매자들은 예약도 힘들어. 아, 됐어. 괜히 있는 돈이나 까먹지 마. 뭐 아무나 해? 나 잘한다고 다 칭찬해. 강사님도 나 판매해도 될 수준이래. 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너는 그런 걸 다 믿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애나 잘 봐.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완전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작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먹는 음식인데 제대로 사업장도 없이 집에서 만드는 데다 픽업하기도 힘들면 누가 사려고 하겠나요? 저는 작업할 수 있고 손님들이 픽업하러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싶었는데 남편은 하지 말라고 반대하더라고요. 친정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친정 엄마도 케이크 주변에 보여주니 다들 너무 예쁘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칭찬 일색이었다며 엄마는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능력만 되면 널찍하고 괜찮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텐데 미안해. 아니야. 큰 공간까지 필요도 없고 점차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윤서방한테 잘 얘기해 봐야지.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괜히 자기가 버는 돈 까먹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따로 가게를 낼 수 있게 돈을 좀 만들어 본다고 하셨어요. 저도 나름 시장 조사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김장철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역시나 저에게 전화가 와서 김장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심 동서도 들어왔으니 일이 좀 줄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어머님은 한 30포기 정도 하시거든요. 3명이서 하면 훨씬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웬걸 올해는 40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줄 곳도 있다면서요. 게다가 막상 어머님 댁 가보니 동서는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일이 있다면서 김장비로 돈 봉투만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돈 받았으니 됐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저랑 어머님 둘이서 하는 거랑 새로 사람 들어왔는데도 둘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기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머님이 이번에는 배추도 저보고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머님이 절인 배추를 사오셔서 양념 무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 아예 생배추들만 쌓여져 있더군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니 저더러 처음부터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쌓여져 있는 배추들을 보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도 동서처럼 돈 들이고 안 하겠다, 사서 드셔라 하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배추들 다 씻고 절이고 물 빼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절인 배추라도 사고 어머님이라도 같이 했지 이번에는 저 혼자 다 하려니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다 해놓으니 해가 저물더군요. 어머님 내일 또 와서 양념 바르래요. 어머니 저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하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이걸 다 하기엔. 예, 나는 네 나이 때 50포기씩 혼자 다 했거든?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허리 아픈 내가 할까? 동서는 내일은 시간 안 된대요. 안 된다잖아. 바쁘다고. 사회생활 하는 애니까 오죽 바빠. 게다가 못 와서 죄송하다고 김장비도 이렇게 두둑히 보냈다. 얘가 이렇게 경우가 발라. 못 온다고 돈까지 이렇게 보내고. 근데 너는 뭐니? 김장김치 얻어갈 생각은 해도 김장비 한 번을 안 냈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김치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애초에 어머님 김치 담그는 걸 제가 가서 돕는 것뿐인데 일도 다 하고 김장비까지 내야 되나요?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었죠. 어머님은 잔말 말고 내일도 오라고 하셨고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그 길로 유치원에 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아이 데리고 와선 밥 먹이고 씻기고 남편 밥 차려주고 그날 자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령도 없이 물에 푹 절여진 배추들을 몇십 포기 옮기다 보니 허리가 완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허리에 파스 붙이고 시댁에 가는데 보쌈 해먹어야 되니 고기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기까지 양손에 들고 낑낑거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만들고 바르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은 두어 포기 하시더니 허리 안 좋다고 가버리시고 결국 저 혼자 다 했죠. 그런데 허리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 부엌대기인가?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차라리 나도 돈 벌고 어머님한테 돈 드리고 싶다. 라면서요. 이상하게 매년 하던 김장인데도 그때는 참 기분이 서글프고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훌쩍거리며 김장을 겨우 마쳤고 저녁에 고기까지 삶았습니다. 저는 허리도 못 펴고 입맛도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남편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저보고 밥 차리라면서 남편에게 그러시더군요.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허리랑 손목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표정이 왜 그렇냐? 아까 내내. 내가 뭘? 무슨 똥 씹은 표정해가지고. 힘들어서. 야, 우리 엄마 김장 평생 하셨어. 유난 떨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날 만큼 섭섭하더라고요. 이틀에 걸쳐 허리 한번 못 펴고 자기 집 김장 도와주고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유난 떨지 말라니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도 재우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 코 골고 자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말도 못하게 씁쓸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잠은 안 오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일까 싶고요. 그렇게 훌쩍이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식은땀 흘리며 아이 등원시키고 남편 밥 차려주고 겨우 들어 누웠죠. 누워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집의 밥순인가 싶고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꿈도 생겼는데 하면서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내내 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우울하고 분통만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전날 어머님이 남편 좋아하는 반찬 들고 가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들고 오신 거였죠. 제가 피곤한 기색으로 어머님을 맞이하니 어머님 저보고 혀부터 차시더군요. 너 왜 그렇게 병든 닭 마냥 그러고 있냐? 몸살기가 좀 있어서요. 김장 그거 조금 했다고? 아이고 참 무서워서 뭐 시키지도 못하겠네. 그거 했다고 알아 누웠어? 아픈데 괜찮냐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대꾸할 기운도 없었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혼잣말 하듯이 그러시더군요. 저렇게 몸도 부실해서야 어디 하나 쓸 데가 없어.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데. 그 말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니요. 그래서 저한테만 일 다 시키신 거예요? 그래, 뭐 틀린 말 했냐? 돈 없으면 원래 몸으로 때우는 거야. 너 돈 있어? 없잖아. 혜영이는 봐라. 김장한다니까 김장비 보태시라고 돈부터 척하고 준다. 나는 사실 그런 며느리가 좋아. 돈 벌고 능력 있어서 내 아들 짐 덜어줄 수 있는. 근데 너는 뭐야? 너는 결혼해서 줄곧 내 아들 등골만 파먹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뭐 호의호식이라도 했어요? 제 말하는 것 봐. 돈 한 푼 안 벌고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자고 쓰는 게 호의호식이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너도 어디 가서 돈 들고 와. 그럴 능력도 없는 게. 저도 일할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상철 씨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건데. 괜히 있는 돈이나 날려먹을 것 같으니까 상철이가 말리는 거지. 네 주제를 알아. 제 주제가 뭔데요? 몰라 물어? 부엌대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다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부엌대기 존재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너무나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후에 어머님이 더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슬프고 비참했거든요. 어머님이 가시고 저는 내내 멍하게 있었어요. 일 안 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할 수 있나 싶고 정말 딱 죽고 싶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무렵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 하원시켜서 집으로 오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며 엄마 집으로 갔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가 로또에 당첨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꿈인가 싶고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빠가 로또를 10년 넘게 사오신 건 알아요. 하지만 5등도 잘 안 되셨거든요. 엄마는 괜히 헛돈 쓰지 말라 그러셨었죠. 그런데 1등이라니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몰래 카메라냐고 못 믿는 걸 보시고는 통장도 보여주셨어요. 통장에는 처음 보는 액수의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확인 후 월요일에 돈을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동생들에게도 아직 얘기 안 하셨다고 하고요. 엄마 아빠는 당첨됐다는 걸 알고 까무러칠 뻔했다 그러시더군요. 저도 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와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생 끝났다며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었다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더 꿈 같고 벅찼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싶고요. 그렇게 얼싸안고 눈물도 한바탕 흘린 후 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들으니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며? 해봐라. 아빠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정말요? 그래. 너 장렬하고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런 거 다 고맙고 미안했어.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지원해 줄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말에 저는 불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엄마 아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찬물 끼얹고 싶진 않지만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는 이혼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어요.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릴까 말 안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때만큼은 응석바지 자식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훌쩍이시고 아빠도 그런 대접 받고 살았냐 씁쓸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서도 무시당하는 거 친정에서는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아이도 있고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이 없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빠는 일단 제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놓는다 하셨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용돈 넉넉하게 주고 싶었다면서 내일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온 저는 아빠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과 이혼에 관한 고민으로 몹시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참을까 싶다가도 또 저를 생각하면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되셨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혼이 쉬운 건 아니기에 갈팡질팡 심각하게 고민하던 찰나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일찍 오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랑 갔는데요. 세상에 배추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도 좀 해놔라. 주변에 좀 나눠주고 나니까 모자라서 어제 배추 좀 사왔다. 네? 이걸 또 하라고요? 그래. 20포기밖에 안 돼. 금방 하잖아.
그 배추를 보는데 속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저 몸살난 것도 보셨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불러서 김장하라고 하다니요. 제가 무슨 몸종인가요? 어머님, 저 그때 김장하고 몸살난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마음폭이고 오늘은 딱 절반 아니야. 금방 한다니까. 평소 같으면 또 그냥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 아버지의 로또 당첨 소식을 들었고 부모님께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못하겠어요, 어머님. 허리도 아직 아프고 정작 저희 집은 김치 별로 들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님 이거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들까지 다 나눠주신다면서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때문에 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못 들을 거라도 들은 양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도 몹시 놀랐습니다. 못해?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못해? 네, 못하겠어요. 어머, 얘 봐. 야, 너 그러면 뭐 할 건데? 어머님 갑자기 분노하셨고 남편도 저에게 따지더군요. 그냥 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안 많으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그 말에 어머님 거품 물더군요. 야, 어디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일을 시키긴. 너 집에서도 그러니? 너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냐? 힘들다고. 나 그때 몸살 났고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또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말이 돼? 몸살 난 게 뭐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말했지.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그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요? 좋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어디 가냐고 소리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가장 가까운 A팀기에서 100만 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이혼할 거고 다 질러버릴 거다 결심하면서요. 그렇게 다시 도착하니 어머님이 화부터 내시더군요. 너 말하는데 어디 갔다 와? 그러시길래 제가 들고 있던 돈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는 10,000원짜리 뿌려지고 어머님과 안방에 있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깜짝 놀라더군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 가셨죠? 근데 몸으로 이제는 안 때우고 싶어요. 돈으로 때울게요. 이 돈 가지고 직접 하세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 시키시던가요. 제 말에 남편이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 아이도 놀라서 울고요. 야!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내 돈을 이따위로 취급해? 기껏 이 짓 하려고 나가서 돈 뽑았냐? 내가 너 허세부리라고 힘들게 일해서 생활비 준 줄 알아? 그 말에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이거 당신 돈 아니야. 내 돈이거든.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돈. 웃기고 있네. 야, 너네 부모님이 뭔 돈이 있어서 너한테 돈을 주냐? 이제 막 나가자는 건지 장인어른 장모님 호칭도 없이 니네 부모님이라고 하더군요. 주실만 하니까 주시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먹고 쓸 애도 없는데. 저는 그러고 어머님께도 말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거 어머님 귀한 아들 돈 아니고요. 순수하게 제 돈이니까 김장비 드렸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얘가 진짜 미쳤네. 네, 미쳤죠. 미쳤으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고 이런 집에 시집을 왔겠죠. 이제는 좀 제정신 드네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요. 뭐?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요? 제가 왜 돈이 없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쥐뿔 능력도 뭣도 없으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아들 반납할 테니까 평생 끼고 사세요. 엄한 집 딸, 값싼 노예처럼 부려먹을 생각 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우는 아이를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와서 저를 붙잡길래 저도 밀쳤어요. 우리는 끝이야.
나도 더 이상 너랑 너네 부모님 못 참아주겠어. 내가 너네 집 식모야? 하녀야? 김장하라면 하고 밥 차리라면 밥 차려야 돼? 내가 왜? 야, 너 이렇게 말한 거 완전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결혼한 것만큼 후회할까? 애는 죽어가. 웃기지 마. 저는 남편에게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뺏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겨우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께 다 얘기했네요. 그런 꼴 보여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잘했다 그러시고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보라며 이혼은 하자고 했는데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가운 아빠였다고 이제 와서 아이는 못 뺏긴다 어쩐다 하는지 황당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거라고 비웃었는데요. 저 보란 듯이 아버지 도움으로 이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끼고 소송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정신 아니라며 소송 비용으로 있는 돈 다 날리고 싶냐고 코웃음 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 생각했죠. 그렇게 양육권 소송 재판이 있던 날 저는 엄마 아빠와 법원으로 갔는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이랑 딱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의 바뀐 차를 보고는 남편과 시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전에는 20년 넘은 낡은 승용차를 타셨는데 이제는 완전 삐까뻔쩍한 대형 세단을 타고 왔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 묻더군요. 그 차는 뭐냐며 아버님 무슨 돈벼락 맞았냐고요. 지도 궁금하겠죠. 저는 알 필요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양육권 소송도 남편 측에서는 제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거라고 주장했지만 저희 쪽은 제가 창업 준비 중에 있고 또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있을 거다. 친정 부모님의 재산은 이 정도다 라는 증거를 냈습니다. 남편도 본인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나 보더라고요. 가난해서 개무시했던 처갓집인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있으니까요. 진짜 웃긴 게 남편은 그제야 자꾸 연락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반성했다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세 식구 행복해지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그 눈물과 반성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난한 마누라한테는 안 나오다가 돈 많아진 마누라한테는 나오니까요. 저는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제는 끝이다. 난 더 이상 그렇게 못 산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승소를 했고 양육권도 무사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 지원받아서 앙금 케이크 공방을 차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주문이 없었지만 꾸준히 홍보하다 보니 아름아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입소문을 타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됐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처럼 기념일 같은 날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살고 있어요.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제는 그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와 다른 사람처럼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잘못 들었으면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돌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자책만 하면서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저도 길 잘못 들었길래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 나왔고 지금 너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바닥에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때 마치 마법처럼 일어났던 돈벼락. 정말 너무 고맙고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